네, 경제인사이트에서는 국내외 거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간밤에 나온 미국의 8월 CPI 좀 짧게 짚고 시작하죠.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죠? 네. 사실 저는 9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치는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좀 통화정책으로 기결되지 않을까 하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 올랐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는 사실 전월보다 낮아진 흐름. 결국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에 대한 명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9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형태로 가는 그 가늠자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이번에 올립니까? 9월에? 네, 저는 9월 달에 25bp 올릴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6월 FMC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연준은 최종 정책 금리의 수준을 5.6에서 6.1 사이로 하겠다는 거를 숫자 조정을 통해서 보여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매파적인 결과로 기결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소비자 물가 결과 나오고 나서 앞으로의 이제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의외로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9월에 올리든 11월에 올리든 간에 어차피 한 번은 올리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좀 덤덤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9월이 오기 전부터 9월 위기설이 모락모락 나왔고 9월이 되니까 모든 변동성을 다 9월 위기설에 갖다 붙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최근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기설이 고개를 들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현재 1.2%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부진한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 과거 20년 데이터를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 사실 9월 달이 1월과 함께 가장 부진한 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려가 높아진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아나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이 기설을 극복하고 증시의 상방 압력은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후에 다시 하락하는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 장세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아직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래프만 보면 빨리 9월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9월 위기설의 가장 큰 뇌관은 부동산 PF 문제였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사실 뭐 우리나라의 PF 대출 잔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133조 1,000억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2조 8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17%로 지난해 말보다는 0.98%포인트 정도 올라간 흐름이긴 하는데 지금은 문제는 결국 업권별로 봤을 때 증권사의 연체율이 17.28%로 가장 높다고는 하고 있는데 대출 잔액이 5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증가율은 상당히 높지만 그 금액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 금액은 올라가지만 이 증가폭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의 연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금융권 전반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옮겨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관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기에 대한 우려들이 확산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새마을금고도 그랬고 이번 부동산 PF도 그렇고 뭔가 우리는 이 위험과 관리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뭔가 줄타기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 역시 9월 위기설의 진앙지가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네, 그쪽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3월달 SVB 사태 이후에 은행권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 7월달이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하락폭이 9.9% 정도 하락했던 상황이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택용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심의 사무실 공실률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19%, 그리고 2분기 때는 18.6%로 소폭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매 부동산 시장의 동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우려들이 높아졌던 이유들은 결국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정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 자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인 2.6%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용도 변경과 같은 구조 조정을 계속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우려는 계속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그래프만 보면은 지금 맨 아래줄이 그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그거 내려가는 가파르 기울기가 엄청 가파릅니다. 네, 그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예. 근데 저거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지금 현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응하는 흐름들이 결국 추가적으로 이제 예전처럼 사무실을 렌탈하는 그 수요를 높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당장은 좋아지는 흐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는 보고 있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부분들을 통해서 구조 조정을 할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정도는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올 봄에 미국 중소형 은행들 파산처럼 이 고금리가 이렇게 지속되고 한 번 더 올린 상태에서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고금리 상태에서 뭔가 어디가 약한 고리에서 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3분기 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마 3분기를 넘어서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을 연준 자체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잭슨홀 미팅을 놓고 온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가대 긴축과 가속 긴축의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 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이런 우려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커지진 않을 걸로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위기설이 나오는 건 위기설이 나온다면 정작 위기는 없는 게 그동안의 경험인데 네네. 위기설이 나온다는 얘기는 경제 지표들이 뭔가 좀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데드캣 바운스 논란이 있는데 이 데드캣 바운스가 뭡니까? 사실 뭐 반등 이후에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들을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먼저 얘기는 해드렸지만 사실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과 근원의 방향성이 이번 8월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은 같은 방향성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헤드라인은 올라가고 근원은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경제지표 결과의 교란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 9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에 앞서서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25pp 금리를 올려도 되는 명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FOMC가 어떻게 보면 25pp 인상과 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하는 그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놓고 봤을 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그 가늠자로서 8월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8월 CPI 숫자는 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 국제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가요? 앞으로 시장 전망으로 봤을 때? 사실 8월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내에서 이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이 2개월의 내기잉 효과를 통해서 반영되다 보니까 8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갔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9월 지표부터는 다시금 하락폭이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가는 사실 올라가는 이유들이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를 비롯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한다는 얘기,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 그리고 리비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호주의 LNG
또 터미널 파업 등과 같은 공급 이슈가 지금 현재 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저는 사실 9월 이후부터는 미리 그런 부분들을 유가가 반영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보다는 오름폭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좀 낮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잠깐 짚어볼까요?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겠다. 피복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거 길고 긴 완화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미 7월 BOJ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정책 유연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저는 시장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YCC 상한을 0.5에서 1%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주기 시작한 걸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BOJ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들은 사실 7월 달 이미 확인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가기 전에 YCC는 폐지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때는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고 내년 하반기 때는 금리 인상을 좀 준비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BOJ의 통화정책 수순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